코인으로 어떤 부동산을 샀거나 이런 분들을 지금 전수조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아니면 과거에 몇 년간은 이 코인으로 버신 분들 전수조사하고 두 번째로 뭐가 퍼지겠어요? 코인 증여한 거 잡아내려고 할 거예요. 네.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이신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사실 되게 요즘 이슈일 텐데 이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로 돈 번 분들 이런 분들이 세금을 뭐 없으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뭐 그걸로 뭐 현금 뭐 90억으로 막 집 사고 뭐 이런 것들 막 기사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투자하면은 뭐 세금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뭐 세금을 내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세금책을 원고를 1월 달에 이미 다 썼어요. 네. 근데 출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지금 시점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의 한 3, 4개월 미룬 상태인데 언제 나오냐 이러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세금책을 쓰게 된 이유가 세금만 이슈가 아니라 세금을 과세하는 건 사실 27년도부터예요. 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됐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호재죠. 저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산가분들이랑 상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 부동산 당연히 하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해요. 코인도 지금 하고 있고 제 계좌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고 느끼는 바에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보이는데 네. 저는 이런 관점을 말씀드려요.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격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거. 저는 제도적인 걸 많이 봐요. 뭐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은 FIU나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 마련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책에 많이 썼는데 투자하시는 분도 이걸 배워야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조세 정책을 모른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많이 느낀 게 이 네 가지 자산군을 다 하면서 느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지식이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알아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세금이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막 들었는데 뭐 150억짜리 주택 사는데 취득세를 몰라요. 코인 하시는 분은. 네. 취득세가 뭐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코인은 사고 팔 때 취득세가 없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이해. 그리고 왜 제도적인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른 자산군에 있는 세금 정책을 코인에 갖고 왔었어요. 특히나 주식 관련된 거. 네. 금융투자 소득세에 있는 제도들이 거의 다 여기에 믹스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가져올 게 거기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안내하는 것도 있고 요즘 이제 당연히 왜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을 거라 생각하냐면 코인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좀 정리하자. 그래도 좀 이제 좀 적다 올랐으니까 그러고 그걸로 안전자산을 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3.19 대책 때문에 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기관끼리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검찰이 코인으로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33세인데 그분이 약간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세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70몇 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33억하고 코인 한 35억 정도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익 환수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검찰이 하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그걸 조사를 받았었어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자금 출처 조사를 한번 받았었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분은 5년치 걸 무료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하면은 웬만하면 딱 그 사건에 있는 전후만 봐요. 그러니까 말 들어서 아까 그 코인 그 사람이 20억을 벌어서 2018년도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부동산 사기 전후 계약일로부터 한 잔금일까지만 보거든요. 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5년가를 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싹싹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얼마로 이걸 시작했고 얼마로 이런 시세 조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얘기거든요. 자금 출처 조사 5년 했다는 건 진짜 타이트한 거예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 게. 근데 세금 추징 액수가 1,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적다라는 게 검찰 측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기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제 압수수사를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뭐 기사에 이래 적혀 있더라고. 담합을 한 거 아니냐 직원이랑.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고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치하더라도
코인으로 어떤 부동산을 샀거나 이런 분들을 몇 년 거를 지금 전수조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건 좀 사건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생이 되면 앞으로 몇 년간은 아니면 과거에 몇 년간은 이 코인으로 버신 분들 그 전수조사하고 두 번째로 뭐가 퍼지겠어요? 코인 증여한 거 잡아내려고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인 이거 올라간다고 하면서 막 비트나 리플 이렇게 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 어디서 났어? 조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비춰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 지갑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가상자산 세금 이슈인데 개인 지갑에 대한 신고 의무화 입법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갑을 지금 신고하는 얘기인데 뭐 USB에 담아놓고 뭐 이러면 어떻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신고를 의무화해라. 왜냐하면 상속과 증여의 탈세 원상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뭐 자금 소명할 때 갑자기 나오면 그때 세금을 그렇죠. 다 추징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신고 의무화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인 뭐 업비트나 빗썸은 이미 입법이 돼가지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때려요. 네. 이번에 업비트가 그 말 그대로 FIU에게 강하게 맞은 게 이거거든요. 어떤 소명이 왔는데 응답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나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역외 탈세, 해외 거래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신규 회원을 아예 못 받게 막아버렸다가 아니다 이거 우리 다시 소송할 거니까 잠깐 제재 멈춰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죠. 거기다가 어피트랑 지금 한 군데 더 하고 있는데 코빗이었던 것 같은데 세무조사하고 있어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데 검찰도 뭐 국세청을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은 원래 탈중앙화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이제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뭐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자체는 탈중앙화는 맞지만 거래소는 또 중앙화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비트코인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사서 팔고 단순히 이렇게 차익 거래하는 걸로 번 거는 세금이 없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만 잘 소명하면은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자금 출처는 다 이제 증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증빙이 저도 몇 번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코인 좀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에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게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을 거냐 이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현재는 그게 어떤 법이 체계적으로 아직 없다면 얘가 탈세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추세인 건가요? 지금은? 어떻게 뭐 잡아내서 어떻게 부과를 하지?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사실은 조사관이 많이 여쭤보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렇게 된 거였다라고 이제 소명을 말씀드리고 네. 좀 설명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사관님들도 아시지만 이제 그게 아직까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이 막 한참 붐이 되니까 공직자는 코인하면 안 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직자분들은 코인을 경험할 일이 좀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뭔가 경험을 해보면 좀 알 텐데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뭐 저도 배우긴 하지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코인이나 이런 거 가상자산을 또 이제 증여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막 해외에서 증여해서 받고 막 이런 네. 것들 저도 막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러면 뭐 다 잡아내고 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세무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도자료들을 다 모아놨다가 다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왜 걸릴 수밖에 없냐면 개인 지갑에 있는 걸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어넣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케이스 다 보면은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넣어서 파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서 갖고 온 거야? 원출처 네.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하던 거 매출 누락해서 여기서 빼거나 해외에서 매출 번 거 빼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만 더 양성화하신다면 좀 그런 게 이슈가 안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증여를 현금으로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코인으로 증여를 해버리면 내가 이 시점에 리플이 최근에 그랬어요. 24년 10월 달에는 한 1,100원 정도? 네. 근데 그게 두 달 만에 4,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진짜 리플을 증여하신 분이 있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코인 증여한 날이 1,800원이어도 그걸로 계산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전 한 달, 후 한 달에 전후 평균액으로 매겨요. 그러니까 평균액이 이쪽 윗부분이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한 3,000원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2배가 나와서 그 결국 받은 자녀인 수중자가 내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증여세가 2배 이상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좀 잘 컨트롤해라. 그러면 지금 코인으로 증여하는 것도 이제 주식
증여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평균가로. 예. 잘 따져야 그러면은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긴 예. 낫겠네요.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코인으로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코인. 네, 오히려 평균가가 낮아질 거니까. 아, 근데 그거를 맞추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맞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코인은 사실상 개인 거래만 되고 법인이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인 계좌를 아예 묶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서 개인 대표가 빌리는 형식으로 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랬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바뀌나요? 예, 이것을 좀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풀리는 게 어디냐면 검찰이랑 대학교랑 국세청 이런 비영리 법인이에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코인을 지금 압류한 게 엄청 많아요. 팔아야 돼요. 네. 팔아서 국고에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은 파는 것만 가능해요. 네. 매수는 불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 1단계로 풀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재단에 쓰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이런 식이에요. 상장 회사는 코인 계좌 풀어줄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4단계까지 가면은 일반 법인 다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정부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만 하고 멈출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기관은 받아서 이거 팔아서 이제 환수해야 그거는 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풀어준다라고 말은 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장 회사를 풀어줘 버리면 저는 바로 이럴 거거든요. 사실 법인 계좌 풀어주면 저는 세무 수임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코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코인으로 받으면 거래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굳이 코인으로 받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밸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사서 그러니까 받아서 현금 받아서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죠. 그거랑 좀 차이가 있을까? 근데 오히려 고객이 코인을 주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거나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독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시장도 크니까. 그렇죠. 그분들과 대화가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긴 코인도 받네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죠. 그래 생각을 해서 만약에 상장 회사가 2단계까지 풀려가지고 상장 회사 풀렸는데 예를 들어 상장 회사가 과연 그러면 코인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GV80을 1코인에 팝니다. 그것도 리플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비트도 빠지는데. 그거를 과연 그러면은 열어줬을 때 정부가 스탠스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게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 같다.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투자로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거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당장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데가 말 그대로 주식 같은 경우도 투자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서 하지 않을까. 결국 비트코인도 비슷한 투자군으로 본다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더 다른 뭔가 허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법인 거래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런 관점이에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왔었던 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가는데 그분이 러시아랑 수출입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나는 루블 이제 불안해서 못 받겠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고 싶다. 코인으로 받으셔도 돼요. 이미 회계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법인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갑자기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출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물론 이제 블랙마켓으로 간다 그러면 끝도 없죠. 이미 그리고 블랙마켓은 코인 관련돼서는 저는 모르지만 이미 엄청나게 지금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끌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 옛날에 이제 뭐 애 돌반지 준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팔아가지고 이걸로 뭐 또 주식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요 금 가지고 금 현물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증여세 이런 거에 많이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안 꺼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축하나 탄생의 의미인데 네. 예, 좀 그런 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도 사람이 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막 예를 들어서 악용해서 금괴를 막, 네. 막 이렇게 몇 개 하나에 막 8천만 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너무 이제 그러게 티가 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선물로 받은 거다라는 인식 관점이면 안 건드립니다. 그런 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지상정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 사는 건데 용돈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살아생전에 용돈 현금 준 거 다 잡아내겠다 그러면은
언제 취조해가지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서로에게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니까 네. 거기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괴, 예, 골드바 그죠. 그게 막 너무 크고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워낙 비싸서 막 1억이 넘어가고 막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그냥 뭐 자녀한테 이렇게 주면 사실상 이건 알아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무조사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 밝혀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보잖아요. 네. 거기서 금괴 산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종로 금빵 딱 뜨면 네. 종로 금빵이 1억 이체됐어요.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골드바를 산 네, 건데 골드바 샀구나. 그러면 이거 골드바 어디 갔냐? 잃어버렸어요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실제로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결국에 도둑 든 것도 그냥 내 책임이다. 아, 진짜 이 부분에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사실. 네. 소명을 네. 할 수가. 그래서 사실은 그 저의 상속인 분은 이제 사실 인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내셨어요. 경찰에 신고 내역이라도 있어야겠네요. 하다못해. 하다못해죠, 진짜. 이게 소명이 오히려 어려워요 보니까. 사실 현금성 어려워요. 어떤 현물 네. 같은 것들은.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들으시면 그럼 이건 넘어가겠네. 무조건 국게 사야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액자산가는 추후에 자산의 증액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걸 보는 게 있어요. 제도가 상속세 끝나고 나서 최대 5년간 살펴보는 게 있는데 상속재산이 30억 원 넘어갔던 분들 한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상속재산으로 이제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럼 자녀는 당연히 유동성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판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 10억짜리 사요. 자기 소득에 비례하지 않게. 네. 그러면은 이거 이상하다. 뭐 숨겨놓은 금괴를 팔았구나. 숨겨놨다. 맞습니다. 숨겨놓은 금괴 한 5개 팔았겠구나. 네. 그래서 다시 조사 시작을 또 시작하고. 시작하고. 결국 이렇게 계속 뭔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을 사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뭐 집을 사든 뭐 아니면 뭐 건물을 사든 뭐 맞습니다. 아니면 뭐 차를 사든 뭘 현물을 사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래나 저래나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코인도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종의 제도권이죠. 그렇죠. 제도권에 들어오는 순간 뭐 방법은 없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래서 이미 입법된 게 뭐냐면 분기나 반기마다 그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 바로 이제 추징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뭐 국가가 운영하려면 당연히 뭐 필수적으로 걷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제도가 지금 뭐 미비할 뿐이지 결국에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할 텐데 차근차근 지금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뭐 명확해 보이네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아직은 그래도 비과세인 건 맞으니까 이렇게 좀 투자는 하시고 나중에 뭐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뭐 그때는 뭐 다른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코인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를 소명을 못하면 그냥 50% 증여세 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건가요? 그냥 증여세로 다 간주하나요? 그렇진 않고 시점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지갑 형태로 받으면 시점을 확인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시점을 잡고 전후 1개월의 평균액으로 이제 그 코인의 증여 재산가액을 설정할 비트코인 거예요. 이거 10년 전에 준 거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지금 거의 미비해요. 아. 제도화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화할 것인지. 네. 근데 이거를 국내에 있는 우리 국세청만 하는 게 아니라 OECD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 시스템을 27년까지 도입하자라고 했어요. 그걸 칼프라고 하는데 CARF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자 나라에 있는 거는 너희들 국세청이 하고 근데 이것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가 아닌 거죠. 비거주자. 말 그대로 뭐 미국 사람이 여기서 이제 있다거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칼프 시스템에 올리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그걸 공유하자. 그걸 2년간 시스템에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2년 유예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시스템 구축되면은 27년에는 부과를 시작할 것이다. 네,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거 완전 사담이긴 한데 다른 나라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세금을 거의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하냐 1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에 나눠서 세율이 좀 달라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만 예시를 두면은 얼추 한 6,100만 원까지는 세금 0원이에요. 1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도권으로 이제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시스템을 할 거면 그런 공제 액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너무 낮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지금 기본 공제가 250으로 설정돼 있는데 양도세랑 똑같이. 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 원으로 아주 강하게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50만 원 기준이 1993년도에 양도소득세 기존에 60만 원에서 250만 원 바뀌면서 그게 아직까지 네. 거의 30년 넘게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거의 우리나라만 지금 세금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장점으로 뭔가 잘 좀 승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천국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세 피난처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뭔가 이걸 좀 나이스하게 뽑아낼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뭐 국제 뭐 무역 지구 뭐 이런 거 설정하잖아요. 뭐 송도나 청라처럼.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그런 걸 설정해서 좀 이런 걸 좀 잘 이슈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혁신일 텐데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또 막 상속 얘기도 했고 지금 이제 가상자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또 극단적으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뭐 100억 부자신데 이분이 코인, 비트코인만 다 사가지고 USB에 담아놓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상속세나 이런 것들은 현 버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다. 제가 이미 상속세 신고서에 비트코인을 넣기 시작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결국은 돌아가신 날 전후 한 달간의 그 종가 평균액 같은 개념이 있어요. 네. 그걸 국세청에서 이미 홈택스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균액을 내 가지고 개수 곱해 가지고 그걸 자산가액으로 매겨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보지 않는 이상한 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많이 담아놓으면 그건 또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그게 좀 애매해요. 그 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의 평균액을 봐요. 이제. 아,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대표적이긴 하죠. 네. 왜냐면 뭐 업비트나 다 빗썸에는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달러 기준 환율로 치환해 가지고 어떻게든 때립니다. 최대한 불리하게, 최대한 불리하게 환율도 최대한 좀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부과를 하려고 한다.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잡아내서 그리고 네.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스템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B를 쌓으면서 이런 과세 루폴로 허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2년간 많이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국가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율이 뭐 낮아지는 게 뭐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현 제도 안에서는 뭐 국가도 또 이제 국세청도 할 일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다양한 세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 어쩌죠가 아니라 세금 부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